왜 중국은? 이제 주제를 이야기 좀 갖고 와봤어요. 저 뒤에 중국사 책이 쭉 있는데 무슨 얘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한 10월, 11월 달에 이제 중국사 책이 나옵니다. 원래 9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출판사 사정상 조금 더 미뤄지게 됐는데 이제 중국사 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책을 봤고요. 또 실제로 대학에서도 제가 동아시아 역사 문화 수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나오는 게 선생님 저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를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제가 추천하는 책들 중에서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핵심만 3권을 갖고 온 거예요. 아틀라스 중국사는 이제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어찌됐건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개론서죠.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구비하려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쉽게 읽는 뭐 중국사, 하룻밤에 뽀개는 중국사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한다면 아틀라스 시리즈가 제일 좋아요. 지도도 워낙 체계적이고 이 출판사는 지도 프로그램을 아예 만든 회사. 저랑 뭐 친한 출판사죠. 중국사를 처음 접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 빼고 막 유비 관우장비 이런 거 말고 각을 잡고 공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저 책 봤으면 좋겠고 위에 2권 더 갖고 왔는데 하나는 이제 현대 중국을 찾아서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인데 둘 다 이제 중국 근현대사 책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 이런 과정을 쓴 건데 현대 중국을 찾아서는 이제 저희 롤모델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신 조너선 스펜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학자로도 대단하지만 문학적 글쓰기로 유명합니다.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같은 역사 이야기인데 스토리가 죽여요. 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200여 명의 군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막 중국사 책 쓸 때 한번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고 하다가 아직은 내가 택도 없구나. 보통 깊게 알지 않고 저렇게 쓸 수 없다. 그런 어떤 문학적 글쓰기로 유명한데 이산 출판사가 이 중국사 명저 책을 많이 내요. 2권짜리 책인데 아주 명저여서 갖고 와보고 또 옆에 있는 건 이제 중국 근현대사 일본학계에서 쓴 책인데 저건 5권짜리 책인데 글이 이제 아주 무미건조해요. 깔끔해요. 그래서 중국사를 청나라 때부터 현대까지 읽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저 삼철인가 출판사 그럴 텐데 그 일본인들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세련된 문체로 딱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고 난 좀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난 지식인이니까 뭐 난 지성인이니까 한다라면 스펜서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 추천합니다. 그냥 되게 아끼는 책인데 이렇게 한번 옆에 갖고 왔어요. 요즘에 미국이랑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과 중국이 싸울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지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미국과 중국은 싸울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왜 중국은 미국과 싸울까? 혹은 왜 중국과 미국은 싸울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미국은 중국과 싸울까? 혹은 왜 미국과 중국은 싸울까? 이게 조금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 안에 이미 우리는 상당히 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싸울까? 근데 그 말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싸움의 원인은 누굴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싸움을 거는 사람은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을 거는 사람이 미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왜 싸움을 걸까? 중국이다라고 생각하면 왜 중국은 싸움을 걸까? 그래서 이거는 먼저 어떤 역사적인 정답을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어떤 이런 포인트부터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이미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살림에 수학 과외를 했어요. 대학교 형이었는데 그 형이 연락이 안 와요. 그 형 정말 보고 싶은데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잊지 못하는 말이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나온다. 하지만 그 말을 저는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저는 대화를 회피하고 집에 구석을 찾아서 도망다니죠. 근데 여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왜 미국과 중국은 싸울까라는 말을 그냥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문장 안에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 싸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아니 남의 나라잖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시리아와 레바논이 싸운다. 관심 있어요? 없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왜일까? 중국이 재수 없어서?
미국이 멋진데 혹은 우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혹은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바뀌어서 혹은 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단순한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역질문을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는 현상의 질문 안에 사실은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미국과 중국을 싸울까요? 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입견과 굉장히 많은 판단과 굉장히 많은 해답을 먼저 갖고 있다. 이 답을 갑자기 굉장히 현학적인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돋보 있고 이렇게 선무답 하듯이 얘기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 G2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랑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부적인 조건은 놀랍게도 중국이 G2가 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없었으면 중국은 G2가 될 리가 없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이 흥미로운 게 이 중소 분쟁하고 좀 얽혀 있는데 1949년에 미국이 후원했었던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대륙에서 쫓겨나서 타이완으로 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미 미국은 4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지원했었고 일본을 대체하는 나라로 중국을 생각했었고 장제스 정권이 그걸 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장제스 정권은 민족주의 우파 정권이니까. 근데 패배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조그만 나라가 공산화가 된 게 아니라 중국이란 거대한 대륙이 단숨에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한국전쟁은 미국의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즉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의 목표와는 다르게 결국은 그냥 38선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죠.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봉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었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미진한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과거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었던 베트남이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중국 공산화됐죠. 그리고 북한, 그리고 소련 해서 동북아시아가 지금 거의 붉은 깃발이에요. 근데 인도차이나의 대표 국가인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나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어떤 냉전 시기 때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곳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써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미군이 들어와서 대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보면 같은 한국인이지만 같은 한민족이지만 사회주의자가 있고 민족주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외부의 원조가 있지만 한국전쟁의 본질은 우리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단으로 두 개가 남겨져 있는 거죠.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족주의 세력이 일찍 망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선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가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그게 북베트남인 거예요. 남베트남은 그냥 프랑스의 어용 정권이었어요. 프랑스가 빠진 자리를 미국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미 쓰러져 버린 별을 억지로 세우고 싸우게 되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한국도 끌어들이는 등등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베트남 전선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국이 베트남까지 손을 놔버리면 지금 49년 이래 아시아 전체에서 계속 지는 망신 대망신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명예로운 철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같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비록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긴 하지만 소련의 어떤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간으로 안 만들겠다. 주적은 소련인데 소련과 넘버2인 중국이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을 어찌됐건 내 편으로 조금 끌어들인 상태로 베트남에서 철군하고 나면 겉으로 보면 다 공산주의 진영이라지만 소련 그리고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과 손을 잡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념 전쟁 중이고 여전히 사이가 나쁜 적대국이긴 하지만 슬그머니 몰래 그래도 우린 이 부분에선 한편이야 이 잡는 게 계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 미국은 80년대 때부터 신자유주의 국가가 돼요. 금융자본주의인 거죠. 즉 원래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고의 생산 국가였었고 중화공업 국가였었는데 50년대 60년대 지나고 나면서 그걸 이제 서유럽도 이제
다시 경제 부흥을 하고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산업국가가 되고 하니까 포식자의 위기 속에서 더 높은 지위로 가야지만 미국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하는 길은 뭐냐면 금융자본주의인 거예요. 초첨단 기술과 금융기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국이 돼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공장에 투자를 막 하면서 일본에서 도요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현대나 삼성이 전자제품을 만들면 겉으로 보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투자했어요? 미국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자가 되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쉽게 설명한 건데 여튼간에 이런 형태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을 미국이 80년대부터 막 시작을 해요. 이건 한국에서는 인식을 못했고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에 처음 이걸 인식하면서 세계화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뒤늦게 알게 돼서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2000년대 들어와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80년대 때부터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기술을 쥔 상태에서 자본으로 돈을 뿌릴 때 그걸 받아서 세계의 공장이 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먼저 60년대 때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건 90년대니까 횟수로 따지게 되면 90년대인데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투자의 정점이 계속 확대가 되던 시즌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맞물리게 되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지금도 이제 지금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미국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가장 빠르게 큰 나라 어딘가요? 하면 우리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전에 일본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성장한 나라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시작되고 확대가 되는 기가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1990년대 때 누가 봐도 세계의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다 라고 하는 그 트렌드 때 그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세계 공장 노릇을 한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인 거죠. 왜 중국이 G2가 될 수 있었는가로 따져보게 되면 미국 때문이다. 핵심적인 계기는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떼고 싶었던 미국의 전략적 태도와 장기적으로는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방식을 이제 그 전 세계에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둘이서 이게 딱 비속어지만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미국의 관점에서 그렇죠. 본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에서 G2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궁금해요. 질문 좋아요. 좋아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뭐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 분쟁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련이 공산화가 된 경로와 중국이 공산화가 된 경로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산당하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 넘버원, 넘버2 국가이긴 하지만 애초에 시작부터 스탈린이 이끄는 이 그 소련과 마오가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체성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됐어요. 둘이 사이도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60년대 들어와서 스탈린의 뒤를 이은 크루쇼프와 마오쩌둥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무력 충돌까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은 핵무기 갖고 있죠. 돈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과거에 뭐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 열강들의 침략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국민당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일본과의 15년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뭐 15년 전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 소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적 이념의 동맹 국가인 소련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 부분에서 마오쩌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까지 맞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베트남전에서 미국 힘들어. 발 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우리를 주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소련을 주적으로 생각해.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미국을 끌어들임을 통해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면 합의의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저우얼라이.
그 다음에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념적으로는 적국이지만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서 둘이서 이렇게 손을 딱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대약진운동 실패, 문화대혁명 실패 속에서 중국이 너무나 배가 고프잖아요. 경제도 힘드니까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서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남은 길은 개혁개방밖에 없다. 경제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즉 자본 시장을 개방해서 이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거 말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게 뭐예요? 미국이 신자유주의 시대 때잖아요. 여기서 드디어 제 영혼의 고향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빵빵 진짜 내가 지금 유튜브 하려고 별지도 않다 진짜. 홍콩입니다. 제가 뭐 영혼의 고향 얘기하지만 진짜 제가 정말 홍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홍콩 같이 가보시는 거 알아요. 가면 제가 그냥 갑자기 윤발이 형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성냥개비 씻고 막 초콜릿 먹으면서 막 정전자 도신 막 제키챈 막 난리 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혼자 왜 홍콩 얘기 나오냐면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이자 동아시아 무역 항로의 마지막 창구로서 존재를 했었는데 존재도 했고 또 중국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홍콩으로 피난을 왔어요. 심지어 홍콩에서 막 대학진운 때 굶어 죽는 사람 생기고 이럴 때 보면 먹을 걸 준비해서 거꾸로 막 보급도 해주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쫓겨서 홍콩으로 망명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홍콩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배출구이자 이 어떤 그 서양 세력과의 접점이었었어요. 근데 덩샤오핑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번의 개혁 개방은 힘들다.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중국의 공산주의적인 이 어떤 틀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홍콩을 통해서 간접 협력을 하자. 서양 자본이 홍콩에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떤 그 홍콩에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서 뭔가 발전시키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거로 서로 간에 이제 또이또이가 된 거예요. 오늘 막 이상한 비속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홍콩 경제가 원래도 좋았는데 1980년대 때 비약적인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홍콩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침사추이 구룡반도 앞에 그 엄청난 빌딩 숲이 떠오르죠? 다 1980년대 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하면서 덩샤오핑과 중국 공산당이 이 시장 개혁 개방의 과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가면 꼭 그 관광객들이 그 가이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선전 경제 특구에 가서 쇼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가요. 선전이 어디냐?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죠. 거기를 개방을 한 거예요. 홍콩은 어찌됐건 이 당시엔 중국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를 개방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광저우를 개방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 때 상하이를 개방하죠. 그리고 상하이 안에도 푸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추가 개방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안정적인 즉 자신들의 정권과 사회주의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시기가 다 맞아요. 제가 97년에 중국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숨에 지금 이제 30년 만에 우리 한중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30년 만에 지금 중국이 세계 넘버 2의 나라가 된 거죠.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G2가 되게 된 배경은 미국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싸우는 이유는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긴밀한 관계고 널 좁혀야지 내가 살아난다.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소련과 중국의 어떤 같은 이념적인 부분이 있어도 분쟁이 있었고 정체성이 좀 약간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이 공산주의적 이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중국은 마오쩌둥 굉장히 강렬한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너네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거 우리 민족 문제고 우리 국가 문제고 이거 니네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후르쇼프 입장에선 지금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산 진영이 연대를 해서 미국과의 싸움을 막아야 되는데 혼자 하겠다는 거야? 이 갈등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제 국경선에서 무력 충돌 그리고 뭐 후르쇼프가 보복성으로 해서 이제 과학자들 1600명을 확 본국에 귀국시키면서 중국의 어떤 원조를 끊어버린다라든지 뭐 그거에 대항해서 또 이제 중국에서 발끈해서 소련에 통보 없이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 분쟁이 커지게 됐는데 객관적으로 이 당시에는 소련의 군사력이나 군기가 훨씬 센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득이 된다면은 미국과도 부분적으로 손잡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국이 교란종인 거예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 소련과 미국은 쫙 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약 대립하고 있고, 특히 소련은 이 당시에 이제 미국과 싸우는 게 벅차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을 쫙 체계화시켜서 버티려고 하는데, 아니 가장 열심히 좀 도와주고 좀 그래도 뭔가 좀 덩치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거기서 이제 안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아주 묘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좀 생각이 다른 이런 그 분파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중국은 소련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좀 여러 개 당도 좀 한 2개 정도 나뉘고 서로 이렇게 의견도 서로 대립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은 여러 개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공산당이 다 하죠. 계속 독재를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오판인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도 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민주주의 된다. 제가 누누이 수많은 없네. 여기네. 수많은 저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배가 불러진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사례는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인간이라는 것은 이 아랫도리의 문제, 배부름의 문제에 의존하는 존재지만 가치와 이상을 지향하는 존재예요. 역사의 변혁은 배부른 걸로 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래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잖아요. 영국은 왜 그랬어요? 종교 문제잖아요. 퓨리턴,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를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길을 연 거고, 프랑스 대혁명은 계몽주의잖아요. 산업혁명은 그 이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맨날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뭐 우리나라 보면 뭐 저기 이렇게 80년대 돼서 이렇게 배가 불러지니까 민주화가 된 거야. 뭔 소리예요? 그러면 1960년 4.19혁명은 왜 일어났어요? 그 배가 불러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미국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과 경제 교류가 심화되고 이렇게 자본의 유통가 이게 확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이념적 색채도 흐려질 것이고, 그러면 다당제가 되고 공산당 일당 독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도 안 무너졌죠. 네네.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고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법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남북관계론 얘기할 때 이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안 된 데는 뭐가 있냐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마오는 진짜 나쁜 놈이야, 마오는 진짜 인민을 힘들게 했어, 근데 그나마 덩샤오핑이 나와서 개혁개방에 잘했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다들? 뭔가 그냥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순수 공산주의자인데 무능력하고, 그리고 덩샤오핑은 아주 현명해서 개혁개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사람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때건 덩샤오핑 때가 되건 그 정체성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쭉 발전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덩샤오핑이 왜 중요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마오쩌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덩샤오핑 말고 뭐 문화대혁명 때 장칭이라든지 사인방들도 있고 화거펑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뭐 린비아오라든지 원래 그 마오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첫째, 마오 본인도 그렇게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밑밥을 깔아준 사람이 마오 자신이에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원래 내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경제가 성장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이런 좀 혁신을 해봐야지? 안 되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화대혁명인 거죠. 아니 뭔가 이렇게 공산주의적 정신을 회복해서 사회를 일신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자본주의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막 공격하고 모욕 주고. 이거 궁금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재 사는 신영화 시즌 1 그 문화대혁명 편 따로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연구소에서 하니까 더 이상해진다 사람이.
근데 뭐가 있냐면 문화대혁명을 보면서 본인도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본인이 문화대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지지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힘을 쓱 빼면서 이 문화대혁명을 이끌어가지 않는 대안 세력들, 원래 있었던 혁명 원로라든지 초기 때부터 함께 혁명을 이끌어왔었던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같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역사학자나 학자들마다 평가가 많이 갈라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저우얼라이라고 하는 이 2인자가 처신을 잘했다. 그가 마오를 버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저우얼라이가 이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덩샤오핑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덩샤오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두 얘기의 전제는 마오 본인이 알아요. 마오 본인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정책은 한계가 있다. 고로 가만히 봤었을 때 문혁의 오류를 내가 실토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덩샤오핑 같은 애들을 좀 써야 되겠다. 저울라이한테도 좀 힘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도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길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오늘날 중국 외교나 중국 경제정책의 전범들이 대부분 다 마오 때 나왔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덩샤오핑이 그럼 받았잖아요. 여기서 덩샤오핑이 중요해요. 덩샤오핑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덩샤오핑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문화대혁명은 좌경 오류라는 거예요. 너무 경도된 거야. 우리가 너무 왼쪽으로 경도가 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 공산주의 이상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정적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다 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공산주의 경제 안에 계획도 있고 시장도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 안에도 계획 경제도 있고 시장 경제도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정 자본주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국가가 계획해서 경제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덩샤오핑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국가 안에도 계획도 하고 시장 결정을 둔다. 우리도 우리 공산주의 국가 안에도 계획도 있지만 시장도 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싹 제거하면서 거기다가 시장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마오는 잘못이 없다. 마오는 노력을 했던 거고 우리는 마오의 뒤를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마오의 정통성을 그대로 인정을 시켜버려요. 제 말 이해되나요? 여튼간에 덩샤오핑의 어떤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어떤 중국의 개혁개방의 위기사에서 이 정통성의 틀거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어떤 원칙을 제시하냐면 중국은 인민의 의지를 당이 흡수한다고 봐요.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인민의 의지를 당이 직접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면 사분오열이 될 수 있고 문화대혁명 같은 좌경 오류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 당 전체를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원래 지도자는 마오였었고 그 다음은 나 덩샤오핑이고 앞으로는 다음은 장쩌린 후진타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샤오핑의 원칙이 뭐냐면 덩샤오핑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있고 당이 있어서 지도자는 당을 잘 이끌어주고 당은 지도자와 함께 인민의 의지를 잘 발현을 해서 이 사회를 사회주의 이상사회로 나가게 해야 된다는 원칙. 이거를 다시 한번 확립한 사람이 덩샤오핑이에요. 근데 여기 시장 경제를 쑥 아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쏙 갖고 오되 부분의 논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당은 존재하고 그리고 당과 지도자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도 존재하죠. 그걸 최근에는 규획이란 말을 써요. 번역할 때 플랜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덩샤오핑의 세계관은 어떤 게 있냐면 덩샤오핑을 비롯한 현재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어떤 게 자본주의 사회냐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면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국 보면 완전 자본주의 사회다. 이게 헷갈리죠? 근데 이제 덩샤오핑적 세계관에서 핵심 생각은 뭐냐면 자본가나 부르주아지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막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힘이 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산 계급의 영향력이라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덩샤오핑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자산 계급이나 자본가의 힘을 공산당이 통제하면 이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면서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된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압도적이잖아요. 뭐 저기 누구죠? 마윈 뭐 한마디 했다 사라지고 저기 누구 저 영화 배우 하나 사라지고 그리고 뭐 한번 감시 깔아버리면 유튜브 막아버리고
다 무슨 힘이에요? 당과 정부의 힘이잖아요. 당이 정부니까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 성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백화점 막 중국 가서 화장품 막 팔고 하는데 사드 배치 야 나가 한 번에 망하잖아요. 이게 뭐냐? 당의 힘이 자본가의 힘을 통제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부익부 빈익빈 심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격차가 심한데 이게 무슨 거냐? 근데 확실히 다른 건 당이 여전히 결정하고 지도자의 힘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진핑 체제에서도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이 결국 이 도농 격차, 내부의 인민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제 얘기들은 좀 이해가 되죠. 요런 게 되게 독특한 측면이고 덩샤오핑이 만든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변화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여러 당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마인의 한마디에 예를 들어서 중공산당원이 무너지고 중국의 자본가가 후원하는 어떤 집단이 중공산당에 타격을 입히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제 적어도 중공산당이 이론화시켜 왔었던 그 플랜이 깨지게 되는 거죠.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좀 마지막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마오쩌둥 때부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래 마오가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획경제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잘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얘네 현재까지 14차 경제계획까지 했거든요. 계속 국가가 기획하고 관리하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중국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여전히 당이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하는 많은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공산당이 또 컨트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현재 이론가들 최근에 이제 막 여러 책들이 있는데 샤오강이나 원진 막 이런 어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중국의 어떤 중국 사회과학원이나 뭐 혹은 이제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걸 계속 더 이론화시켜요. 그래서 마오부터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미래까지 이거는 쫙 한결같이 왔었던 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도전이다. 빈부 문제, 도농 격차 우리가 앞으로 다 해결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정치 권력의 힘,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힘으로 자본가들의 바로를 통제하면서 이상사회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이해하고 나면 중국은 중국만의 맥락으로 지금 국권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상부 구조는 이래요. 근데 하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잖아요. 미국에 투자가 있죠. 반대로 미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 같은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해서 생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미국도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 프랑스의 도전이라든지 EU의 형성 같은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힘을 계속 잃어갔는데 그 힘을 메꾼 부분이 뭐냐면 아시아에 투자를 해서 아시아의 경제적인 하위 계급들을 만든 건데 그 하위 계급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그 체제가 망가지긴커녕 더 강고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상부 구조로는 전혀 다른데 하부 구조로는 이게 두 개가 얽히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싸우고 있는데 밑으로는 지금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이 키신저를 초대해서 막 했는데 키신저가 이제 옛날에 바로 그 베트남 전쟁 때 닉슨과 마오쩌둥 사이를 중재하면서 미국과 이 중국의 균형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지금 세계는 너와 내가 협력화 이끌어가고 있다. 그걸 인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마무리 발언인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건 시사와 역사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해요. 시사는 매일매일의 일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반대로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 변하지 않는 걸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에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고 나의 판단, 그게 투자 가치의 판단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사회 참여적 판단이 됐든 혹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지적 고뇌가 됐든 간에 혹은 1번이냐 2번이냐 투표의 고민이 됐든 간에 결국 우리는 시사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중간점에서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마련한 거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해봤자 뭐합니까? 지금 이미 남북이 분단되는데 또 우리 안에서 편가르기 해서 뭐예요? 근데 그게 문제더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편가르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사와 역사 사이의 어떤 현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어떤 반중 감정과 전혀 무관하게 중국은 독특한 체제로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한중 외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